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오늘도 김시습의 금오신화 중에서 치유부벽전기를 여러분께 낭독해 드릴까 합니다. 작품 속에 동명왕과 수나라가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고구려 멸망 후라는 것을 시대적 배경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평양의 대동강 근처에 있는 부벽정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에는 역사적 사실들과 역사적인 인물이 등장하는 등 작가의 역사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배제하고 정신적인 사랑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평양의 부벽정에서 선녀와 더불어 논 이야기입니다. 생육신의 한 사람이기도 한 작가는 이 작품 속에서 기자를 들어 단종을 폐위시킨 수양대군의 처사를 은연중 비난하고 있으며 죽은 여자의 훈령이 산 사람처럼 나타나 주인공과 어울리고 있는 점에서는 명혼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남이 꿈속의 일인 것 같다는 설정은요, 목류소설과 상통하지만 꿈의 시작과 끝을 불분명하게 해서 한층 더 미묘한 분위기를 주기도 합니다. 도가적인 취향과 주체적인 사관을 내면적인 신념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입어 김시습의 치유부벽전기 지금 낭독을 시작합니다. 평양은 옛 조선의 서울이다. 주나라 모왕이 은나라를 이기고 기자를 방문하자 기자가 홍범 구주의 법을 일러주었다. 모왕이 기자를 이 땅에 봉하였지만 신하로 삼지는 않았다. 이곳의 명승지로는 금수산, 봉황대, 능라도, 기린굴, 조천석, 추남어 등이 있는데 모두 유적지이다. 영명사의 부벽정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영명사 자리는 바로 고구려 동명왕의 구제궁터였다. 이 절은 성 밖에서 동북쪽으로 20리 되는 곳에 있는데 긴 강이 내려다 보이고 멀리 평원이 보이는 것이 참으로 절경이었다. 날이 저물 무렵이면 그림 그린 놀이배와 장사배들이 대동문 밖에 있는 유기에 다 머무는데 이때 사람들은 을의 강물을 따라 올라와 이곳을 구경하며 실컷 즐기다가 돌아가곤 하였다. 부벽정 남쪽에는 돌로 된 사다리가 있었다. 왼편에는 청운제라 새겨져 있고 오른편에는 백운제라고 새겨져 돌기둥을 세워 놓았으므로 구경꾼들의 흥미를 끌었다. 천순초년 개성에 홍생이라는 부자가 있었다. 그는 나이도 젊고 얼굴도 잘생긴 데다 문장에도 능했다. 한가인 날을 맞이하여 그는 친구들과 함께 평양장에 배를 싣고 와서는 실과 바꾸었다. 그런 뒤에 배를 강가에 대자 구경 나온 성 안에 이름난 기생들이 모두 성문 밖으로 나와 홍생에게 추파를 던졌다. 마침 성 안에 이생이라는 홍생의 친구가 살았는데 그는 잔치를 베풀어 홍생을 환영해 주었다. 술에 취한 홍생은 배로 돌아갔지만 밤이 서늘하여 잠이 오지 않았다. 문득 장계가 지은 풍교야박이라는 시가 생각난 홍생은 맑은 흥취를 견딜 수가 없어 작은 배를 타고는 달빛을 싣고 노를 저어 올라갔다. 흥취가 다하면 돌아가리라 생각하고 올라가다 보니 부벽정 아래까지 이르렀다. 뱃줄을 갈대숲에 메어두고 사다리를 밟고 올라간 홍생은 난간에 기대어 서서 맑은 소리로 낭낭하게 시를 읊었다. 때마침 달빛이 넓게 비치고 물결은 흰 비단처럼 고운데 기러기는 모래밭에서 울고 학은 소나무에서 떨어지는 이슬방울에 놀라 부더덕거렸다. 그러자 마치 하늘 위 옥황상제가 계신 곳에라도 오른 것처럼 서늘한 기운이 돌았다. 한편
옛 서울을 돌아보니 성 위에 쌓은 낮은 담에는 하얀 안개가 끼어 있고 외로운 성 밑에는 물결만 철석일 뿐이었다. 그는 고국의 흥망을 탄식하며 이내 여섯 수를 지어 읊었다. 부벽적 높은 곳에 올라 시영을 못 견디고 읊으니 구슬픈 강물 소리 애끓는 듯 하여라. 고국이 어디런고 용호 같은 기상 간 곳 없고 황폐한 옛 성은 지금까지도 봉황의 모습이라. 모래밭에 달빛이 희니 기러기는 갈 길을 잃고 풀밭에는 연기 거쳐 반딧불만 날고 있네. 인사 바뀌니 풍경마저 쓸쓸해져 한산사 깊은 곳에서 종소리만 들려오네. 임금 계시던 궁궐에는 가을 풀만 쓸쓸하고 구름 낀 돌층계는 길마저 아득해라. 청루 예터에는 냉이풀만 우거졌는데 담 너머 희미한 달 까마귀만 우지진다. 풍류는 간데없고 티끌만 남아 적막한 빈 궁성엔 가시만 덮였구나. 오직 강물만이 옛날 그대로 울며 울며 도도히 흘러서 바다로 향하누나. 대동강 저 물결은 쪽보다 더 푸르러 청고 흥망을 한탄한들 어이하리. 우물에는 물이 말라 담쟁이만 드리웠고 돌단에는 이끼 끼어 능수버들 널어졌네. 타양의 풍어를 천수나 읊고 보니 고국의 정에 못 이겨 술이 더욱 취하누나. 달빛이 난간에 밝아 졸음조차 오지 않고 깊은 밤 개화 향기 살며시 떨어지네. 오늘이 한가위라 달빛은 곱기만 한데 외로운 옛 성은 볼수록 서글퍼라. 기자묘 뜰에는 교목이 늙어 있고 당군사 벽 위에는 담쟁이가 얽히었네. 영웅은 적막하니 지금 어디에 있느뇨. 풀과 나무만 희미하니 몇 해나 되었던가. 오직 그 옛날에 둥근 달만 남아있어 맑은 빛 흘러나와 이내 옷깃을 비추네. 동산에 달 뜨자 까맣같이 흩어져 날고 깊은 밤 찬이슬이 나의 옷을 적시네. 문물은 천년이라 옛 모습 간데없고 망고의 강산에 허물어진 성뿐이라. 하늘에 오른 성제께선 돌아오지 않으시니 인간에게 남긴 이야기를 무엇으로 증거하랴. 황금수레의 기린 말도 이제는 자취 없어 풀 우거진 옛길에 스님만이 홀로 가네. 찬이슬 내리자 온갖 초목 시드는데 청운교와 백운교는 마주보고 서 있구나. 수나라 대군의 넋이 여울에서 울어예니 임금의 정령이 가을 맴이 되었던가. 옛 길에는 연기만 낀 채 수레 소리 끊어졌는데 소나무 우거진 행궁에는 저녁 종소리가 처량하다. 누각에 올라 시 읊어도 그 누가 함께 즐길런가. 달 밝고 바람 맑아도 시흥이 시들지 않네. 홍생은 시를 다 읊고 나서 일어나 춤을 추었다.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읊을 때마다 서러움을 이기지 못해 흐느껴 울었다. 비록 백전을 두드리고 퉁소로 화답하는 즐거움은 없다 하더라도 그 구슬픈 소리는 깊은 구렁에 잠긴 용을 춤추게 할 만하였고 외로운 배에 실린 과부를 울리만 하였다. 어느덧 밤이 깊어 돌아오려 하려는데 갑자기 서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홍생은 마음속으로 시 없는 소리를 듣고 절에 계신 스님이 오시나 보군 하고 생각하였다. 홍생이 앉아서 기다리니 뜻밖에도 아름다운 한 여인이 다가오는 것이었다. 여인의 양쪽에는 시녀가 따랐는데 한 시녀는 옥자루가 달린
파려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시녀는 비단 부채를 들고 있었다. 여인은 위엄이 있고 단정해 보이는 것이 마치 귀족집 처녀 같았다. 홍생은 뜰 아래로 내려가 담 틈으로 비켜서서 그녀의 태도를 엿보았다. 여인은 남쪽 난간에 기대어 섰어 달빛을 보며 작은 소리로 시를 읊었는데 풍류와 몸가짐이 매우 얌전하였다. 시녀가 비단 방석을 펴자 여인은 얼굴빛을 고치고 자리에 앉아 낭낭한 소리로 말하였다. 방금 이곳에서 시를 읊던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꽃이나 달의 요물도 아니고 연꽃 위를 거니는 주위도 아닙니다. 다만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달이 높이 뜨고 은하수 맑은 가에 백옥루 차디차니 오늘 같이 아름다운 밤 한 잔 술에 시 한 수로 그윽한 회포를 풀어봄이 어떠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홍생은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론 두렵기도 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래서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가늘게 기침 소리를 내었다. 시녀가 기침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와서 청하였다. 저희 아가씨의 명을 받들어 모시러 왔습니다. 홍생은 시녀를 따라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그가 여인에게 가서 절을 하고 꿇어앉자 여인 또한 별로 어려워하는 기색 없이 말하였다. 그대로 이리 올라오십시오. 시녀가 낮은 병풍으로 앞을 가리었으므로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반밖에 볼 수가 없었다. 여인이 조용히 말하였다. 조금 전에 읊은 시는 무슨 뜻입니까? 저에게 한번 외워주십시오. 홍생이 다시 그 시를 하나하나 읊어주자 여인이 웃으며 말하였다. 당신은 저와 시를 논할 만합니다. 여인이 시녀에게 명하여 한 차례 술을 권하였는데 차려놓은 음식이 인간 세상의 것과는 같지 않았다. 아무리 먹으려 해도 딱딱하여 먹을 수가 없었고 술맛 또한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러자 여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였다. 속세에 살던 선비께서 어찌하여 백옥내와 홍규포를 알겠습니까? 여인은 다시 시녀에게 명하였다. 빨리 신호사에 가서 절밥을 조금 얻어오너라. 시녀가 시키는 대로 가서 곧 절밥을 얻어왔다. 그러나 밥뿐이 없고 반찬이 없자 여인은 다시 시녀에게 명하였다. 얘야, 주암에 가서 반찬도 얻어오너라. 얼마 지나지 않아 시녀가 잉어구이를 얻어가지고 왔다. 홍생이 그 음식을 먹는 동안 여인은 홍생의 시에 화답하는 시를 향기로운 종이에 써서 시녀로 하여금 홍생에게 주도록 하였는데 그 시는 이러하였다. 오늘 밤 부벽정의 달빛은 더욱 밝은데 한없는 맑은 이야기에 감회가 어떻던고 어렴풋한 나무빛은 양산처럼 펼쳐있고 넘치는 저 강물은 비단 치마를 둘렀네. 세월은 흘러 나는 새처럼 지나가고 변해가는 세상사 흘러가 버린 물 같아라. 오늘 밤 깊은 종에 그 누가 알리오. 깊은 숨 종소리만 이따금씩 들려오네. 옛 성에 올라보니 대동강이 어디런가. 푸른 물결 맑은 모래에 기러기 때 울며 가네. 기린 술에 오지 않고 님도 벌써 가셨으니 퉁소 소리 끊어지고 흙무드만 남았구나. 갠 산에 비 오려나 내 시는 벌써 이루어졌거늘. 외로운 절에는 사람도 없어 나 홀로 술에 취했네. 숲속에 자빠진 동탈을 내 참아 보지 못하니 천년의 옛 자치가 뜬구름 되었구나. 풀밑에서 울어대는 스르라미 소리로다. 높은 정자 올라보니 생각조차 아득해라. 비 그치고 구름 끼니 지나간 일 가슴 아파. 떨어진 꽃 흐르는 물에 세월이 느껴지네. 가을이라 밀물 소리 더더욱 비장한데
물에 잠긴 저 누각엔 달빛마저 처량해라. 이곳엔 번성했던 그 옛날의 문물이여. 황폐한 성, 늙은 나무가 남의 애를 끊는구나. 금수산 언덕 앞에 수놓인 비단 쌓여 있어. 강가의 단풍들이 옛 성을 비춰주네. 가을밤 다듬이 소리 또닥또닥 요란하고 뱃노래 한가락에 고깃배가 돌아오네. 바위에 기댄 고목에는 담쟁이가 얽혀있고 풀숲에 누인 비석에는 이끼가 끼었구나. 말없이 난간에 기대어 지난 일을 생각하니 달빛과 파도 소리 한없이 슬프도다. 별들이 드문드문 하늘에 널렸는데 은하수 맑고 옅어 달빛 더욱 밝구나. 이제야 알겠으니 모두가 헛사로다. 저성을 기약히 어려우니 이성에서 만나보세. 술 한 잔 가득 부어 취해본들 어떠하리. 풍진 세상에 삼척검을 마음에 둘 소냐. 망고의 영웅들도 티끌이 되었으니 세상에 남는 것은 죽은 뒤의 이름뿐일세. 이 밤이 어찌 되었나. 밤이 이미 깊었구나. 담위에 걸린 달이 이제는 둥그러졌네. 그대와 지금부터 세속 인연을 벗었으니 한없는 즐거움을 나와 함께 누려보세. 강가의 누각에는 사람들이 흩어지고 뜰 앞의 나무에는 찬이슬이 내리네. 이 뒤에 다시 한번 만날 때를 알고 싶나니 복내산에 복숭아 있고 푸른 바다도 말라야 한다네. 홍생은 시를 받아보고는 매우 기뻐하였다. 그러나 그녀가 돌아갈까 염려되어 이야기로 만류하려고 이렇게 물어보았다. 송구스럽지만 당신의 성씨와 족보를 듣고 싶습니다. 여인이 한숨을 내쉬더니 대답하였다. 이 몸은 은나라 임금의 후손이자 기시의 딸입니다. 선조이신 기자께서 이 땅에 봉해지자 예법과 정치 제도를 탕왕의 가르침에 따라 행하였고 팔조의 금법으로서 백성을 가르쳤으므로 문물이 천년이나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라가 공경에 빠지고 환난이 닥쳐와 저의 선친이신 준왕께서 필부의 손에 패하고 종묘 사직을 이루셨습니다. 위만이 이 틈을 타 보위를 훔쳤으므로 우리 조선의 왕업은 끊어지고 말았지요. 저는 이 어지러운 때를 당하여 절개를 굳게 지키기로 다짐하고 죽기만 기다렸을 뿐인데 홀련히 한 신인이 나타나 저를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본래 이 나라의 시조인데 나라를 잘 다스린 뒤에 바다섬에 들어가 죽지 않는 선인이 된 지가 벌써 수천 년이나 되었느니라. 너도 나를 따라 하늘나라 궁궐에 올라가 즐겁게 노니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응하자 그분은 저를 데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셨지요. 그분은 별당을 지어 저를 머물게 하시고 저에게 삼신산의 불사약을 주셨습니다. 그 약을 먹고 나니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상쾌해지더니 공중에 높이 떠서 신선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천지사방을 오가며 동천복지를 찾아 십주와 삼도를 유람하지 않은 곳이 없었지요. 하루는 가을이 유난히 맑고 달빛이 밝아 쳐다보니 갑자기 먼 곳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나라에 올라 광안 청어지부를 구경하고 수정궁으로 들어가 항아를 방문하였더니 항아가 저들어 절개가 곱고 글을 잘 짓는다고 칭찬하면서 이렇게 달래었습니다. 인간 세상에도 성경이 없지 않으나 모두 풍진의 땅이다. 하늘나라에 올라와서 흰 난새를 타고 개수나무 아래에서 맑은 향내를 맡으며 푸른 하늘에서 달빛을 띠고 옥경에서 즐겁게 놀거나 은하수에서 목욕하는 것보다야 낫겠느냐. 그리고는 항안의 시녀로 하여금 저를 받들게 하니
그 기쁨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저녁에 갑자기 고국 생각이 나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며 고향 땅을 굽어보았지요. 산천은 옛 그대로였지만 사람들은 간데없고 밝은 달빛이 연기와 티끌을 가려주었으며 맑은 이슬이 대지에 쌓인 먼지를 깨끗하게 씻어 놓았기에 옥경을 잠시 하직하고 살며시 내려와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조상님의 산소에 절을 올리고는 부벽정에 올라 시름을 달래려 하였는데 이렇게 글 잘하는 선비를 만나고 보니 한편으론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론 부끄럽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노둔한 붓을 들어 당신의 뛰어난 시에다 화답하였으니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대강이나마 펼쳤을 뿐입니다. 홍생은 여인에게 2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다. 아래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야 초목과 함께 섞는 것이 마땅한데 어찌 이 나라의 왕손이신 선녀님을 모시고 시를 주고받게 될 줄이야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홍생은 여인의 시를 기억하고는 다시 엎드려 말하였다. 어리석은 이 사람은 쥐연제가 많아서 신선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강이나마 글자를 알고 있어 선녀께서 지으신 시를 조금은 이해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강정추야완월로 제목을 삼아서 40분의 시를 지어 저에게 가르쳐 주심이 어떠하십니까?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붓을 적셔 한 번에 쭉 서내렸는데 마치 구름과 연기가 서로 얽힌 듯하였다. 그 시는 이러하였다. 부벽정 달밝은 밤에 먼 하늘에서 맑은 이슬 내리었네. 맑은 빛은 은하수에 빛나고 서늘한 기운은 오동잎에 서려있네. 눈부시게 깨끗한 삼천리에 시비루가 아름다워라. 가녀린 구름에는 반점 티끌도 없는데 가벼운 바람이 눈앞을 스치네. 넘실넘실 흐르는 물에 떠다니는 배에 따르는구나. 배 안에서 엿보니 갈대꽃이 물가를 비춰주네. 예상곡이 들리는 건가? 옥도끼로 다듬은 건가? 진주조개로 집을 지어 연부주에 비치는구나. 지미와 달 구경하고 공원과도 놀아보세. 달빛이 차가우니 위나라 까치가 놀라고 오나라 소는 그림자만 보고 헐떡이네. 은은한 달빛이 푸른 산을 두르고 둥근 달이 푸른 바다에 떴는데 그대와 함께 창을 열고 흥에 겨워 주렴을 걷어 올리네. 이자는 술잔을 멈추었고 오생은 개수나무를 찍었지. 비단 병풍 찬란한 빛에 수노인 채 휘장 쳐져 있네. 보배로운 거울 닦아내어 처음 걸고 얼음 바퀴 구르던 것도 멈추지 아니하네. 금물결은 어이 그리도 아름다우며 은하수는 어이 그리도 오래되었던가. 요사스런 두꺼비는 칼을 뽑아 없애고 교활한 옥도키는 그물을 펼쳐 잡아보세. 먼 하늘에는 처음으로 비가 개고 돌길에는 맑은 연기 거쳤는데 난간은 숲 사이에 솟고 섬돌에선 만길 못을 굽어보네. 머나먼 곳에서 그 누가 길을 잃었나. 고향나라 옛 친구를 다행히도 만났네. 복사꽃과 오약꽃을 서로 주고받으며 잔에 가득 부어 술도 주고받았네. 초에다 금을 그어 다투어 실을 찍고 가지를 더해가며 취하도록 마시어보세. 화로 속에선 까만 숯불이 튀고 노구 솥에선 보글보글 거품이 이네. 오리 항로에선 용년향이 풍겨오고 커다란 잔 속에는 술이 가득하여라. 외로운 소나무에선 학이 울고 내 벽에선 귀뚜라미가 우는구나. 호상에서 은호와 유랑이 이야기하고 진저에서 사령운이 해온과 논이렀지. 어렴풋이 거친 성터에
쓸쓸하게 초목만 우거져 단풍잎은 하늘하늘 떨어지고 누런 갈대는 차갑게 사각거리는데 선경이라 하늘과 땅이 넓기만 한데 티끌 세상엔 세월도 빠르구나. 옛 궁궐엔 벼와 기장이 여물었고 사당에는 가래나무와 뽕나무가 늘어졌네. 남은 자취는 빗돌뿐이던가. 흥망을 갈매기에게나 물어보리라. 달림은 기울었다가 다시 차니 인생이란 하루살이 같아라. 궁궐은 절간이 되고 옛날의 임금들은 세상을 떠났네. 반딧불이 휘장에 가려 사라지자 도깨비불이 깊은 숲에서 나타나네. 옛일 생각하면 눈물만 떨어지고 지금 세상 생각하면 저절로 시름 겨우니 당군의 옛 터는 목벽산만 남았고 기자의 서울도 실개천 뿐일세. 굴 속에는 기린의 자취가 있고 들판에는 숙신의 화살만 남았는데 난양이 잡으로 돌아가자 직녀도 용을 타고 떠나가네. 글짓는 선비는 붓을 놓고 선녀도 공우를 멈추었네. 노래를 마치고 사람들 흩어지려니 고요한 바람에 노젓는 소리만 들려오네. 여인은 글을 다 쓰고 나서 공중으로 높이 솟았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다만 여인이 돌아가면서 시녀를 시켜 홍생에게 말을 전하였을 뿐이다. 옥황상제의 명이 엄하시어 나는 이제 흰 난조를 타고 돌아가야 합니다. 맑은 이야기를 다 하지 못했기에 이내 마음이 아주 섭섭하옵니다. 얼마 후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땅을 휘감더니 홍생이 앉았던 자리를 걷어가고 여인의 심마저 앗아가 버렸다. 이 이상한 이야기를 인간 세상에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홍생이 한동안 서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니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정신을 모으고 여인이 하였던 말들을 모두 기록하였다. 기이하게 만났지만 가슴속에 쌓인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한 것이 서운하여 그는 조금 전의 일을 회상하며 시 한 수를 읊었다. 어느 해에야 옥필이 불며 다시 돌아오시려나. 대동강 푸른 물결이야 비록 무정하지만 임 떠난 저곳으로 슬피 울며 가는구나. 시를 다 읊고 나서 사방을 둘러보니 산속의 절에서는 종이 울고 물가마을에서는 닭이 우는데 달은 성 서쪽으로 기울고 샛별만 반짝이고 있었다. 다만 뜰의 쥐소리와 자리 옆에 벌레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홍생은 쓸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숙연해지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였다. 마음이 서글퍼진 홍생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서둘러 돌아와 배에 올라탔으나 여전히 우울하고 답답하였다. 어제 놀던 강원덕으로 갔더니 친구들이 앞을 다투어 물었다. 도대체 어제 저녁 어디서 자고 오는 건가? 홍생은 속여서 말하였다. 어젯밤 낚싯대를 메고는 달빛을 따라 장경문 밖 조천석 기슭까지 가서 좋은 고기를 낚으려 하였네. 그런데 그만 밤 날씨가 서늘하고 물이 차가워져 붕어 한 마리도 낚지 못하였네 그려. 친구들은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 뒤 홍생은 그 여인을 사모하다가 병을 얻고 말았다. 쇠약해진 몸으로 자기 집에 돌아왔지만 정신이 멍하고 헛소리를 해댔다. 그는 오랜 동안 병상에 누웠으나 조금도 차도가 없었다. 어느 날 홍생이 잠을 자다 꿈을 꾸었는데 엷게 단장한 미인이 나타나서 말하였다. 우리 아가씨께서 선비님의 이야기를 옥황상제께 아뢰었더니 상제께서 선비님의 재주를 사랑하시어 견우성 막하에 붙여 종사관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루속히 부임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홍생은 놀라 꿈에서 깨었다. 그는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향을 태우고 땅을 쓸며 자리를 정리하였다. 그리고는 집안 사람을 시켜 뜰에 자리를 펴게 하였다. 그는 턱을 괴고 잠깐 누웠다가 문득 세상을 떠났는데 바로 9월 보름이었다. 그의 시신은 빈소에 안치되었으나 며칠이 지나도 얼굴빛이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홍생이 신선을 만나서 시해된 것이라고 하였다.